네, 그러면은 이제 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과목 1절 총칙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총칙 부분은요 주로 이제 관세법에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용어의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기간과 기한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법 해석의 기준, 그리고 서류 보관 기간, 그 다음에 납부고지서의 송달,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관세법상 적용될 수 있는 용어들을 철저하게 학습을 하고 가셔야 앞으로가 이제 여러분들이 편해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취지로 이제 보시면은 일단 통칙 부분입니다. 관세법의 목적이에요. 관세법은 여러분들이 관세 부가징수하고 수출입 물품의 통관 두 가지를 챙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OT 강의 때 2절하고 6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교재 2절 내용이 관세 부가징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세 부가징수는 보세 화물이 보세구역에 들어와서 세관장한테 수입 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수입 신고를 하게 될 때 납세 신고하고 그 다음에 가격 신고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품이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돼서 국내로 수입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수입 물품에는 관세법 14조에 따르면 관세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관세가 이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이만큼을 납부를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세관장한테 자진해서, 그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자진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세관장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관세를 납세 의무자한테 부과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관세의 부가징수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물품의 통관, 보세 화물이 보세구역에 반입돼서 실제로 세관장한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물품이 반출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6절에 나오는 통관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관세법의 목적에서 다 나와 있어요. 관세 부가징수하고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관세 수입을 관세청 세관에서 확보를 하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그걸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관세법의 성격을 보시면은 관세법은 정말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조세법적 성격이고 관세의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이라고 하면은 수입 물품에 대해서 수입 물품 그 자체, 즉 관세의 부가 징수 대상이 되는 그 객체라고도 부르는데 수입 물품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수입 물품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 의무가 있을 것인가? 납세 의무자에 대한 문제가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의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과연 관세가 얼마가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을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 그다음에 관세율을 파악해서 그거를 곱해주는 거야. 그죠? 세 번째가 과세 가격, 네 번째가 관세율이죠. 그 세 번째, 네 번째 과세 요건을 이용해 가지고 관세를 산출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수입 물품이 들어오는데 누가 관세를 낼지가 정해졌고 그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가 얼마다. 모든 게 갖춰졌죠. 그래서 과세 요건이 어떻게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납세 의무가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조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법 9장이죠. 우리 교재로 따지면 6절인데 6절에서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세관장한테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수입 신고하고 수출 신고하고 또는 반송 신고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제 준사법적 형사법적인 성격, 처벌 규정, 그다음에 세관 공무원의 조사와 처분과 관련된 규정들이 관세법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소송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관세법 5장에서 심사와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요.
그 심사와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세관장의 위법 부당한 과세 처분이 그 대상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 관세법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제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각종 협약, 그다음에 FTA 협정 같은 것들이 있죠. 그 협약이나 협정 등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을 했다. 그래서 그 협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여러 규정들이나 절차들을 우리 관세법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도입해가지고 반영을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의 성격을 간단히 살펴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를 보실 텐데 용어의 정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빈출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거 하나 버릴 게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앞으로가 편해지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수입의 개념이 나오는데 수입이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보세 구역이 있어요. 보세 구역이 있는데 보세 구역으로부터 물품이 그죠?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이 보세 구역에 들어와요. 그럼 이 물품이 장치 보관되어 있던 상태에서 가져다 놓고 세관장한테 수입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은 세관장이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수리를 해줘요. 수리를 해주고 나게 되면은 물품을 이제 반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간단한 수입 통관 절차의 흐름인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입이라고 하면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보통 구분 없이 그냥 수입이라고 하면은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거, 그걸 수입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세사 시험을 준비하시고 관세법을 공부하시기 때문에 보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 법상의 내용으로 살펴보시면은 이 2번을 좁은 의미에서의 수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대부분의 물품이 보세구역을 경유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거, 여기는 이제 반출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물품에 대한 물리적인 흐름을 표현한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반입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우리나라,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예요. 보세구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을 관세법상 수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직 관세가 납부되지 않는, 그죠? 그 상태에 보세구역에 반입만 돼 있는 상태의 물품은 수입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수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관 절차 그런 것들이 모두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봤을 때 두 번째 수입의 개념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모든 경우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소비나 사용에 해당이 되지만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게 이제 239조에 나오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 내용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두 가지가 있다. 관세법상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 물품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 외국 물품은요. 사람에 좀 비유를 해보시면 좀 더 이유가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사람이 그죠? 외국인이셨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상당 기간 거주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출입국 관리 외국인 청에다가 귀화 허가 신청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게 허가가 나면은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고 내국인이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화물도 보세 상태의 화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 아직 보세 상태라고 하면은 얘는 외국 물품이요. 이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 보세 구역에 반입이 됐어요. 그래서 세관장한테 수입 신고를 했다. 그죠? 수입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수입 신고를 했습니다. 세관장한테 수입 신고를 한 다음에 세관장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수리를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수리를 세관장이 해주고 나게 되면은 이 외국 물품이었던 보세 화물이 더 이상 외국 물품이 아니게 되고 내국 물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분이 귀화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 상황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외국 물품이었는데 세관장한테 수입 신고한 부분을 수리를 받았어요. 그죠? 그럼 내국 물품이 됐다. 그럼 반대로 뒤에 나오는 내국 물품의 정의가 있어요. 내국 물품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국 물품은 수출 신고가 수리가 되면은 그죠? 반대로 움직이겠죠. 내국 물품이었던 것이 수출 신고를 세관장한테 하고 수리가 되면은 외국 물품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이제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외국 물품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여기까지는 아직 외국 물품이야. 근데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전히 외국 물품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선지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출제를 하기보다는 한 두 번 정도 꼬아 놓을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까지는 외국 물품이지 여전히. 그리고 뒷부분의 내용을 추가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리가 됐는지 또는 아직 수리되기 전인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해가 나오는데 공해라고 하면은 주인이 없는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죠? 보통 뭐 우리나라 소유의 바다다 또는 외국의 소유의 바다다라고 하면은 영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어느 국가의 소유도 아닌 주인이 없는 바다가 있어요. 그걸 공해라고 하는데 공해에서 만약에 어떤 수산물 등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그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근데 선박의 국적이 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공해라는 말이 나오면은 앞부분에 선박이 외국 국적의 선박인지 우리나라의 선박인지 여부에 따라서 이 물품에 대해서 외국 물품이냐 내국 물품이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공해가 나오면은 선박의 국적을 잘 보셔라. 거기서 외국이면은 외국 물품, 우리나라의 선박이면은 내국 물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런 물품으로 외국 물품이냐 내국 물품이냐를 여기까지 판단을 하시고 뒤에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냐 또는 수리된 후냐 여부를 반드시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외국 물품의 정의를 살펴보셨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뒷부분에 이제 보세 공장이라든지 보세 구역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개념을 같이 모아놓은 것이고요. 만약에 보수 작업을 했는데 외국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내국 물품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수 작업의 재료는 반드시 내국 물품을 써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보수 작업에 사용된 재료는 반드시 내국 물품이어야 되지만 거기에 사용된 이 내국 물품인 보수 작업에 사용한 원재료는 외국 물품으로 본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국 물품을 사용해야 되지만
보수 작업에 사용한 내공 물품은 외국 물품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 공장 내에서 외국 물품하고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해가지고 혼합해서 제조 가공을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외국 물품하고 내국 물품을 섞어 쓴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부분 중에서 외국 물품만 관세를 내고 싶다. 그러면은 세관장한테 제가 외국 물품,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함께 섞어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혼용 승인이라고 하는데 혼용 승인을 받게 되면은 그죠? 그래서 그로써 생긴 물품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관세법상 외국 물품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사용이에요. 아까 수입의 정의를 말씀을 드릴 때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관세법상 수입이라고 봤어요. 근데 239조에서는 소비나 사용에 해당이 되는데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들을 열거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얘네들은 소비나 사용에 해당이 되면은 관세를 부과 징수해야 되는데 그럴 실익이 없는 것들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선박용품이나 항공기용품,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할 때 선박용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선박의 항해 중에 선원분들 그분들이 이제 드시고 그다음에 마시고 하실 만한 음식들 있죠. 그다음에 뭐 선박의 수리와 관련된 예비 부품들 그런 것들이 이제 선박용품이에요. 선박용품인데 그 외국 물품 상태이긴 하지만은 딴 데 반출되지 않고 그 항행 용도로만 사용할 물품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비록 외국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세관 공무원이 소비하거나 사용하셨죠? 관세 납부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행자가 휴대폰을 운송수단이나 관세 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하고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오시는 중이에요. 그죠? 입국하는 비행기 지금 오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크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샀던 핸드크림을 개봉해가지고 발랐어요. 갑자기 이제 세관 공무원이 여기서 나타나가지고 지금 외국 물품인데 사용하셨죠? 관세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기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죠? 그런 것들을 제외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39조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얘네는 실익이 없어서 제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수입의 의제입니다. 수입의 의제는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수입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뭐 과세물건 확정 시기에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뒤에 이제 2절에서 공부를 하실 내용들인데 잠깐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보세구역에 갖다 놓고 그다음에 세관장한테 수입 신고를 하고 이런 일반적인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얘네는 수입이 된 걸로 간주를 해버리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수입이 된 걸로 본다, 된 걸로 간주한다라는 의미에서 수입의 의제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입의 의제 물품들은 수입이 적법하게 된 것으로 보고 다만 관세 등은 따로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정리하면 앞부분에 239조에 나오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하고 뒤에 240조에 수입의 의제하고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일단 차이점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 그죠? 얘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근데 240조에 나오는 수입의 의제는 수입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239조에 나오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은 원래는 소비나 사용은 수입으로 보는 거였어요. 근데 수입으로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수입의 의제는 원래는 수입이 아닙니다. 수입이 아닌데 적법하게 수입이 된 걸로 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OX가 차이점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239조에 나오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하고 수입의 의제는 둘 다 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조금 논리가 달라요. 얘는 원래는 수입인데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고, 수입의 의제는 원래는 수입이 아닌데 수입으로 보지만 관세는 징수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이제 어감의 차이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선지가 수입의 의제 또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따로 징수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 의제 대상 물품들 이렇게 총 6가지가 있고요. 이 6가지 물품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보시면,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수입과 반대되는 상황을 보시면 돼요. 수입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송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반송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 구역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보세 창고 같은 걸 이제 그려가지고 보세 구역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세 구역으로 물품이 반입이 돼요. 이 반입된 물품이 보세 구역에 장치 보관이 돼 있다가 여기서 국내로 수입 통관돼 가지고 반출되지 않고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상태 그대로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반송이고요. 그다음에 왔던 데 말고 다른 제3의 국가로 반출되는 것도 반송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관세법상 반송의 정의는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죠? 거치지 않았죠? 그리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반송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내국 물품인데, 내국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겠죠. 그죠? 외국 물품이었는데 수입 신고가 세관장한테 이행이 되고 세관장이 수리를 해주게 되면은 내국 물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리 여부에 따라서 외국 물품이냐 내국 물품이냐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그밖에 공해, 그죠? 주인이 없는 바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선박의 국적이 중요하다. 선박의 국적이 우리나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국 물품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입항전 수입 신고라는 개념이 우리 6절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게 됩니다. 그죠? 굉장히 빈출이 됐던 부분이에요. 우리 시험에서요. 그래서 입항전 수입 신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입 신고의 예외적인 규정인데, 말 그대로 들어오기 전에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는 거야.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선박 운송에 의해서 수입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그 배에 실려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보세 구역에 반입이 된 다음에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근데 입항전 수입 신고라고 하는 것은 그 선박에 실려 있는 물품이 아직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나, 그죠? 우리나라에 어쨌든 들어오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수입 신고를 허용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사가 되셔가지고 보세사가
필요하고, 그죠? 보세사로서 업무를 하시는 이유가, 그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세사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보세 화물이 보세 구역에 들어와 가지고 마냥 여기서 장치 보관돼 있으면은 신속한 통관이 어렵겠죠. 그죠? 우리나라 보세 구역이 다 가득가득 차 가지고 보세 화물로 물품을 반입시킬 보세 구역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신속한 통관이 불가능해집니다. 신속한 통관과 원활한 보세 구역의 물류 흐름을 반드시 언제라도 진행을 시켜야 우리 관세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세관장이 그런 업무들을 다 일일이 신경 쓸 수가 없으니 운영인한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자율에 맡기고, 그 운영인도 자기가 사업자잖아요. 그죠? 자기가 사업자인데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상당히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OT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운영인이 보세 구역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보세 화물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보세사를 채용해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서 반출된 물품하고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그죠? 이거는 역시 일반적인 수입 통관 절차의 예외적인, 그죠? 통관 절차의 특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제도들이고,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이 되거나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관세법상 내공 물품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죠?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하고 동일하게 내공 물품으로 보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국내운항선, 국내운항기인데,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는 무역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얘기를 하고요. 국내운항선, 국내운항기는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박용품 등이 있는데, 선박용품 등은 말씀드렸듯이 선원분들이 선박에 또는 그다음에 승무원분들이 항공기에 운항 도중에 사용할, 그다음에 섭취할 음식이나 소모품, 그다음에 수리용 예비 부분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선박용품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항공기용품, 차량용품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인데 그 항공기나 차량에서만 사용하는 물품들을 항공기용품, 차량용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통관은 수출, 수입, 반송, 통관 세 가지가 있고요. 그렇게 수출 신고, 수입 신고, 반송 신고를 관세법 241조에 따라서 세관장한테 이행하는 것을 좁은 의미에서의 통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넓은 의미에서의 통관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세관 신고뿐만 아니고 그와 관련된 화물의 운송이라든지 물류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환적하고 복합 환적의 개념은 둘 다 물건을 하나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실는 게 환적입니다. 근데 극명한 차이점이, 환적은 동일한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복합 환적은 다른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합 환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환적이란 해놓고 뒤에 복합 환적에 대한 내용을 갖다 붙여놔요.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동일한 세관이냐 또는 다른 세관이냐 여부로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운영인. 운영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보세구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결국에 운영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보세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이요. 그죠? 그거는 이제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주로 법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면세점 사업자들 있죠.
그죠? 대기업들, 계열사 이런 면세점 사업자들을 우리가 보세 판매장 운영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운영인이라고 하면은 사람인가? 라고 했는데 물론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민법상 개념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법인하고 자연인이 있거든요. 그죠? 법인하고 자연인이 있으니까는 그때 자연인은 보통 이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법인은 회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이쪽은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들, 주로 이제 법인 사업자들이 운영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는 세관장한테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치 운영에 대해서 특허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종합보세 사업장에 대해서 설치 운영에 대한 신고를 누구한테 한다? 역시 세관장한테 한다. 뒤에 보시면 이제 종합보세구역이라는 곳이 있고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 5가지 중에서 최소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종합보세구역이고 종합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물의 어떤 특정 장소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어느 광대한 그 일대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보세 판매장, 보세 창고, 그다음에 보세 공장 이런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구역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세관장한테 받은 자나 또는 종합보세 사업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를 세관장한테 한 자를 우리가 운영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관 공무원이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접하실 세관 공무원인데 세관 공무원은 관세청장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각 관세청 세관 산하에 근무하시는 소속 공무원분들 모두 세관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탁송품은요. 보통 특급 탁송업체라고 부르는 DHL이나 UPS, 그다음에 FedEx 같은 운송업체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운송업체들이 운송하는 물품들을 얘기한다. 그죠? 주로 이제 작은 소량의 어떤 소포 같은 것들이 있죠. 택배 생각하시면 돼요. 택배. 도어 투 도어 서비스로 작은 중량이 작거나 부피가 작은 물품들을 운송하는 거. 그때 그 물품을 탁송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용어의 정의였고요. 그 다음에 좀 살펴보실 내용들이 관세징수의 우선순위예요. 그죠? 관세징수의 우선순위는 관세법 3조의 내용인데 수입 물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입 물품이 있는데 이 수입 물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세구역에 장치 보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세관장한테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관세를 납부하는 것과 관련해서 세관장이 관세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납세 의무자한테. 채권이 뭡니까? 어떤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나면은 내가 그 돈을 받을 채권이 있는 거죠. 그죠? 반대로 상대방은 나한테 돈 빌린 분은 나한테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관세를 납부하기 전이라고 하면은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를 상대로 관세 채권자가 되겠고 납세 의무자는 세관장한테 있어서 관세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물품이 있는데 관세를 납부해야 될 물품이요. 그럴 때 만약에 이 물품과 관련해 가지고 세관장이 관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물품에 걸려 있는 어떤 다른 공과금, 그다음에 채권, 그다음에 다른 조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 각각의 경우에도 나름의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입 물품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세관장이 어떤 다른 조세나 공과금이나 채권보다도 우선해 가지고 그 납세 의무자를 상대로 그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징수할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수입 물품 그 자체가 아니고 우리 3조 2항에서는
강제징수 대상이, 강제징수라고 하는 것은 이 수입 물품이 있는데 납세자 갑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납부기한 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은 체납자가 되는 것이죠. 체납자가 돼서 체납 상태가 되면은 세관장이 가만히 있지 않고 돈 받으러 쫓아와요. 돈 받으러 쫓아오면은 체납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에 아파트 한 채가 있다. 그러면 왜 세금 안 내세요? 세금 안 내니까는 제가 이 아파트 손못대게 압류하고 매각 처분해가지고 돈이 생기면은 당신이 납부했어야 될 관세를 우리가 충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이제 강제징수라고 하는 절차가 되겠는데, 강제징수 대상이 이 체납자 갑이 가지고 있는 수입 물품이 아니고 아파트잖아요. 그죠? 강제징수 대상이 수입 물품 그 자체가 아니고 다른 재산이에요. 그죠? 체납자의 다른 재산인 경우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관세를 징수하는 우선순위는 다른 어떤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하고 같이 동일한 순위로서 징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그 말은 세관장이 다른 조세 채권자를 제끼고 자기가 먼저 관세 먼저 징수할게요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경우는 다른 조세 채권자하고 동일한 순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국세 등의 부가 징수인데, 신기하죠?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관장이 수입 물품의 관세뿐만 아니고 내국세, 그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가가치세 같은 것들이 있죠. 부가가치세와 같은 내국세도 세관장이 수입 물품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은 직접 자기가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물품별로 부가가치세부터 해가지고 농어촌 특별세까지 한 9가지 정도 세관장이 부가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가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내국세 등과 관련해서도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에 대한 부가징수 환급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관세율이 0%라든지 관세 자체가 무세인 물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0%가 적용이 되면은 그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가 0원이 되겠죠. 그럼 세금 안 내고 수입할 수 있겠네?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거의 대부분 다 과세가 돼요. 아시겠죠? 이때 부가가치세는 관세가 0원인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굳이 그냥 뒷부분에 2절 부분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물품별로 뭐 주세라든지 그다음에 담배 서비스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요. 뭔지 아시겠죠? 담배 서비스세는 담배가 수입될 때, 그죠? 주세는 술이 수입이 될 때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가지고 같이 과세가 되는 그런 세금이요. 근데 만약에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등과 관련된 어떤 규정이 있는데 그게 각 개별 세법의 내용이 있겠고, 그다음에 관세법에도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가 징수되는 내국세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서로 만약에 그 규정이 같으면은 다행인데 서로 다르다. 그걸 우리가 이제 상충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서로 1번과 2번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신고 납부가 안 돼서 만약에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그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율이 뭐 국세기본법에서는 1%로 규정이 돼 있는데 관세법에서는 2%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관세법의 2%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우선해서 적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법 적용의 원칙이고, 관세법 해석의 기준하고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즉
관세법 전체적인 조문, 어떤 특정 조문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죠?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과세 형평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역시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과세 형평,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을 고려해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즉 과세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납세자 간의 형평, 그죠? 뭐 납세자 갑한테는 잘해주고 납세자 을한테는 막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형평, 어느 한쪽에, 그죠? 납세 의무자한테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도 안 되고 과세관청한테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항상 균형을 유지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소급과세 금지인데, 소급과세 금지는 과거의 어떤 세관의 말을 믿고 관세율이 0%인 줄 알고 신고를 했어요. 그죠? 한 2년 동안 그렇게 지속을 해왔는데 갑자기 2년이 지난 시점에 세관장이 죄송한데 제가 2년 전에 말했던 거 이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0%가 아니고 알고 보니 8%네요. 그때 신고 잘못하셨으니까는 8% 적용해가지고 세액 산출해서 납부하세요. 황당하겠죠. 갑자기 아니 세관장님이 2년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관세율 0%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세관장이 그래도 세금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소급 과세, 그죠? 소급한다는 게 현재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거를 건드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급과세가 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소급과세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신의성실 일반적인 내용, 납세자와 세관 공무원은 각각의 의무가 있으면은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세관 공무원 재량의 한계는 세관 공무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큰 틀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과세 형평, 관세법의 목적에 비춰가지고 그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그죠?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간과 기한이고요. 기간과 기한은 이런 거예요. 여러 종류의 기간과 기한이 관세법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지점이 있죠. 그죠? 시점과 종점이 있는 이 사이에 일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기한은 뭐예요? 기한? 보통 물론 약간 중복되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기한은 어쨌든 간에 내가 납부기한, 관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면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돼? 거기에 이제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점과 종점을 모두 비중을 더 가지고 다루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끝나는 지점, 그죠? 끝나는 시점이 좀 더 궁금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는 구분 없이 쓰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이 법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기간의 계산 방법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세부가 제척 기간, 심사 청구 기간, 여러 종류의 기간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과 관련된 규정들이 관세법에 있는 것은 관세법의 내용을 따르고 만약에 관세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기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다라고 하면은 관세법에 없지만 일반법인 민법의 기간에 대한 내용을 끌어다가 준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민법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민법. 민법에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또는 이제 뭐 관세법하고 비슷한 세금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그죠? 여러 종류의 이제 다른 표현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법인 민법에 따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한의 연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최근에 기출이 됐어요. 그죠? 최근에 기출이 돼서 보시면은 대표적인 기한이 납부기한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납부기한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종류의 기한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관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기한이 만약에 보통 3월 25일이 기한이다. 어떤 종류의. 근데 만약에 3월 25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면은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거예요. 3월 26일로 갔죠. 근데 3월 26일도 일요일이겠죠.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그죠? 일요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한의 마지막 날에 걸리게 되면은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3월 27일이요. 월요일이죠. 그죠? 요때가 기한이 돼서 결국에는 이틀 정도 기한이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공휴일. 공휴일이면은 일요일, 그다음에 토요일 포함이고, 그다음에 법정 공휴일 포함이겠죠.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도 역시 포함입니다. 그죠? 가끔 이렇게 근로자의 날을 선지로 출제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깊게 챙기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보통 이제 그 날을 기한으로 한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형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종망이나 연계정보통신망 관련된 전산처리 설비가 정전, 그다음에 오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 때문에 정해진 기한까지 관세법에 따른 신고나 신청 등을 할 수 없게 되면은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그죠? 왜 다음 날을 할까요? 보통 이제 세관이 한 6시까지 운영을 한다라고 보면은 현실적으로. 근데 갑자기 2시 정도에 전산 처리 설비가 장애가 생겨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됐어요. 열심히 이제 전산팀이 투입이 돼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 5시 50분에 정상적으로 전산이 가동이 됐어요. 한 10분 정도 남았죠, 근무 시간이. 그죠?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 남았으면은 하려던 신고 물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의외로 짧을 수도 있어요. 뭐 좀 하다 보면은 후딱 지나가는 게 10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관 퇴근할 시간 되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실무와 법령 간의 괴리를 좀 없애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장애가 복구되고 그 다음 날까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죠?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해놨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관세 납부기한이고요. 납부기한은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납세 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고요. 그다음에 세관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은 세관장이 납부고지를 보내준, 즉 납세의무자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납부기한이 돼요. 그다음에 수입신고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한 경우라고 하면은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드시 1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1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하고 나게 되면은 그 수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15일이 관세의 납부기한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월별 납부라는 게 있는데, 월별 납부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기업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렇죠? 보통의 우리나라의 한 90% 이상 되는 중소기업들은 한 달에 수입 신고를 한두 건 정도, 그죠? 한두 건 정도 할까 말까예요. 근데 한 달에 수입 신고를 한두 건 하는 기업들이 굳이 월별 납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원래 원칙이 건별 납부인데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건별 납부를 해도 크게 이제 업무상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활용할 여지가 없고요.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월 수입 통관 건수가 수백 건부터 해가지고 수천 건 이상 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기업들은 막 월별로 수천 건인데 그냥 하루만 해도 얼마요? 그죠? 굉장히 많아서 그걸 건별로 이렇게 납부하고 그 업무를 정산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서 그 말일까지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월별 납부 제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월별 납부와 관련된 절차들 반드시 세관장한테 요건을 갖춰서 월별 납부 업체로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월별 납부 업체에 대한 승인 유효 기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그죠? 승인일부터. 그러면 2년하고 조금 플러스 더 되는 기간들이 있죠. 그죠? 만약에 3월 21일이 승인일이다. 그러면 이때가 2022년이죠. 그러면은 2024년 3월 21일이 2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3월 31일 마지막 날 이때가 승인 유효기간 만료일이겠죠. 그죠? 2년하고 조금 더 되는 거예요. 한 열흘 정도가.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은 승인이 취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관장은 불가피하게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수가 있다. 최대 1년의 범위예요.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가지고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송달이 보통 인편이나 그죠? 사람이 직접 가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일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인력적인 한계 때문에 인편으로 송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죠? 그리고 등기우편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등기우편 방식으로 보내려고 하면은 그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공시 송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인편이나 우편에 의한 송달 그게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면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세관의 게시판이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다가 그 공시해서 그 송달을 받을 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게 되면은 송달을 받을 자한테 그 내용이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자송달 방식으로 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전산 시스템에서 납부고지서를 다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직도 뭐 불복과 관련된 또는 이제 뭐 관세 조사와 관련된 서류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우편으로 대부분 송달을 하고 있어요. 그죠?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전자송달과 관련해 가지고 전자송달은 이제 송달을 받을 자가 지정한 이메일이죠. 전자우편 주소나 국정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 그다음에 그 고지 내용이 저장된 때, 그죠? 저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총칙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이고, 일단 신고 서류의 보관 기간이고, 이거는 신고 서류의 종류별로 조금 구분이 돼 있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 5년이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적인 기간 동안 그 신고 서류 보관 기간이 각각 5년, 3년, 2년 정도로 구분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보관 기간 보시면 수입하고 그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서류는 수리일부터 5년이요. 근데 수출이라든지 반송과 관련된 서류들은 수리일부터 3년입니다. 그죠?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5년은 수입하고 지식재산권, 3년은 수출하고 반송이었어요. 그다음에 2년의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보세화물 반출입, 그다음에 적재화물 목록,
보세 운송과 관련된 자료들이죠. 보통 이 보세 제도와 관련된 서류들이 바로 수리일부터 2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고 서류 보관 기간 부분은 굉장히 여러 차례 기출이 됐었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당장 세관에서 뭔가 이제 좀 검사를 하거나 조사하러 나왔는데 서류 보관돼 있는 것 좀 봅시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보관을 안 하고 있는데요. 또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의 과실 여부를 따져보겠지만 적어도 과태료 부과 처분이 처해져요. 그죠? 과태료 부과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세사로 근무를 하실 때도 굉장히 좀 이 자료 보관 같은 거를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1절에 신고 서류 보관 기간까지 해가지고 모든 내용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